오늘 사회를 맡은 임수환입니다. 이번 코너는 매주 하는 일본 언론에 비친 한반도 문제, 매주 나와주시는 우리 와타나베 미카 교수님 나오셨고요. 또 특별히 오늘은 일본의 특파원으로 가 계시는 이다 유카리 나오셨습니다. 자,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오늘 아마 저기 주한 일본 대사 하셨던 그분 말씀을 먼저. 맞습니다. 네, 오늘은 다이아몬드 온라인이라는 잡지에 실린 그 무토 마사토시 전 대사님의 기사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이 오랜만입니다. 한국에 오랜만에 몇 개월 만에 다시 오셔서 생생한 일본 정보도 이따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기사는 4월 10일자로 실린 기사인데요. 북한 주도 북한 분위기에 논조하지 말아라. 북한 주도의 그런 북한 버스에 타지 마라. 페이스를 타지 마라. 페이스에 타지 마라. 남북 미북 회담을 앞두고 전 주한 대사가 지적했다. 그러니까 북한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말라. 말려들지 말아라. 말려들지 마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북한은 그 미북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절대로 비핵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대응은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진핑 주석과 회담에서 그 6자 회담 의사가 있다고 발언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비핵화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이것을 그 대화할 의지가 있다라는 증거로 받아들인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무토 대사는 그것이 그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주도로는 비핵화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거부적인 몸짓이다.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 미북 회담이 결렬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그 중국의 그 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앞으로 그 중국 주도의 대화 틀을 만들려고 중국에 대해서 그런 그 의뢰를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도의 대화의 틀이 바로 육자회담이 되겠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북한은 그 미국 정상회담에 있어서 한반도 비핵화라든가 단계적인 비핵화라는 그 미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제안을 해올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것을 중국 쪽으로 전하고 그리고 이번에 중국 양해를 받아온 것이 아닐까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협의가 결렬했을 경우에는 그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좀 중국이 좀 그거를 바람막이 역할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6자 회담을 주최해서 그 북한이 주장하는 그런 선으로 이렇게 협상을 이렇게 매듭 짓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제 협력에 대한 그런 길을 열어달라는 그런 속셈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상을 얻어내려 하고는 이제 속셈입니다. 아까 이다 유카리さん도 계속 시간 벌기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북한에서 비핵화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제일 무서운 것이 미국의 공격이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가 너무 좀
김정은에서 보면 너무 위험한 예. 무서운 인사가 그 나왔잖아요. 볼턴이나. 예, 볼턴. 예.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영상이 있고 이쪽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에 시간이 있다고 하면 한국에서는 아마 헌법 개정 그 뭐냐 헌법 개정. 개정. 네. 그리고 나서 일본에서는 그 아베스산 탄핵 운동 진행 그거를 아마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바람막이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일본에서는 반아베 공작을 벌이고 한국에서도 헌법 개정 공작을 벌이고 이게 전부 종합적으로 오케스트레이팅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마 그거를 그동안 북한을 지원해온 그런 세력이 그 미국 내 반트럼프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시기에 맞게끔 일이 터지는 이유가 그런 국제공산주의 세력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그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기에 딱 맞게끔 이렇게 어려운 사건이 터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무토 대사 이야기가 아니고 그 또 외교관 출신의 죄송합니다. 그 일본 유명한 외교관이신데요.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시기에 맞게끔 이렇게 사건이 터지게끔 이렇게 조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일본에서 그 몇 개월 동안 사이에 일본 그 아베 총리 그 모리토모 문제가 굉장히 크게 그 문서 그렇죠. 문서를 조금만 그 수정했다고 그런 이야기 나와서서 그것이 그 일본이 국회가 3월 달에 열고 있는 가운데에서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3월 12일인가 그때부터 그 반 아베 그런 세력이 뭐 그쪽에 국회 앞에서 나와가지고 시위활동을 많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운동 생각이 나와서 저희들이도 포스터도 일찍 운동하러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강타 앞시거든요. 같은 날짜를 잡아가지고 운동을 해서 뭐 그렇게 뭐 아베 스산이 탄핵을 하는 세력이 그냥 뭐 논리가 안 돼가지고 그럼 뭐 저희들은 지금은 믿고 나서 일본은 강하게 될 수 있는 수산이 아베 수산밖에 없다고 그렇게 시위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한반도에 대해서도 저기 국회의원분들에 대해서 뭔가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은 뭐 그냥 국회의원 회관에서 여러 가지 배포 활동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을 했냐, 그리고 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당선했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일본에서는 정보가 진짜 안 많아서서 그래서 뭐 앞으로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저기 한국 정보를 일본에서 정말 알려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 현장에 계시니까 그 현장에 뭐 한국 사람도 있었다면서요? 예, 있었어요. 예. 반 아베 진영에. 네네네. 그 촛불. 촛불은 다 촛불 가지고 있었어요. 어린이까지 와가지고 촛불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그냥 나눠주는 애도 있어가지고 어린이까지 동원해서 초를 여기에서 광화문에서도 그렇게 했죠. 처음에 촛불 나눠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 한국의 경우에는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여러 가지 가짜 정보들을 막 퍼뜨렸는데 일본의 언론들은 지금 반아베 세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려고 했는데 증거가 안 나와요. 근데 증거가 증거가 안 나와서서 그냥 지금은 국회에서도 진짜 아베 수사와 관계가 없다. 거기는 전부 문제다. 그렇게
그 파견도 하시는 그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하실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은. 그래서 그 일반 국민들 목소리가 들어게 됐다. 그런 식으로雰囲気를 만들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거기 반대 집회도 가봤더니 거기 좌파 국회의원들이 많이 오고 있었어요. 예, 좌파 정권 교체를 꿈꾸는 그런. 네, 그렇죠. 뭐 상인당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자유단, 일본에서 자유단이라고 하는 뭐 조그만 좌파 정당도 있고요. 입법 민주단나 그런 것도 있고, 뭐 많이 국회의원들 오고 있었어요. 지금 일본의 좌파 야당들이 아주 세력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렇죠. 의석이 아마 장외투쟁 이후에는 자기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데 연설을 들어보니까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단핵을 민주가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왜 민주가 아베 스산 단핵을 못하냐 그렇게 그걸 나눠가지고 한국에서 그런 거짓 탄핵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도 아마 그런 공산주의자들은 그거 모델로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어쨌든 반아베 진영에서 이렇게 외치는 구호에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예. 그건 참 큰. 네. 그렇죠. 큰 문제. 큰 문제입니다. 네. 그렇지 않는 한국 국민들이 애국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기 일본 매체도 좌파 매체이기 때문에 태극 집회에 대해서는 진짜 보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에서도 아직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너무너무 애국심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있다. 그리고 아직 싸우고 있다. 그거 진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실. 네. 역시 국제 협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일본에서도 그런 아시아 자유를 위한 활동하시는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국 포스파와 일본 포스파가 손잡고 나서 평양 그래서 북한과 싸우다가 이길 수 있겠다고 하면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과 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우리는 생각에서 틀리는 점이 있긴 있지만 그거를 넘어가지고 공산주의와 싸우기를 위해서 한국과 손 잡아야 된다고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쫓겨나기 전 마지막 임기 기간에 일본과 이제 위안부 문제도 타결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군사 정보 보호 협정도 일본하고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한일 간의 협력에 장애되는 것들이 다 치우고 이제 협력의 시도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걸 뒤집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우파들은 그때 실패한 한일 협력을 계속해서 시민사회 차원에서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정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시기 전에 이제부터 정말 한일 관계가 좋아지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으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반아베 하는 사람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운동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강령성이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 보수 운동할 때는 꼭 한국 좌파들을 연구해야 된다. 그게 저도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 문제지만 그거는 한국 문제 아니라 일본 문제다. 3판선 문제는 한반도만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 그것도 문제, 우리도 문제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홍형훈 선생님 오셨었는데 통일일보에 그분이 와서 이제 조청년이 일본에서 한 활동들을 쭉 얘기를 하시는데 들어보면
여기 우리나라에서 좌파들이 하는 행동하고 거기서 하는 행동하고 거의 유사한.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남의 일이 아니고 두 나라에서 똑같은 세력이 사실상. 그래서 그 똑같은 세력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침투해 들어와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 양쪽에서 벌어지고. 그렇죠. 근데 일본 크민에서 봐서도 초천년은 진짜 그 없애버리고 싶은 세력이에요. 근데 지금은 일본에서 일본 우파가 그 운동 계속 하고 있어더라도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혹시 그거는 초천은 없애버리고 싶은 사람이 우리만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는 제1교포와 손잡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앞으로 한반도도 어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초천년은 그 제1 초천년 교포가 저는 제일 어려운 마음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살다가 그래도 그쪽이 북한이고 사상도 공산주의이고 근데 그 사람들은 혹시 일본이 공산화하면 한국도 공산화하면 진짜 기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그래도라도 북한 망가지기 전에 초천원은 바꾸지 않으면 테러 국가의 기간이잖아요. 지금은 저희들은 가끔씩 초천원 앞에 가가지고 너희들아 해산하라 그렇게 하던 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영선 선생하고 대화를 해보다 보니까 한국의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들한테 일본에 대한 그 반감 그게 이제 사실은 일본의 전 일본과 전후의 일본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반일감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그렇죠. 좌파들이고 주로 친북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 홍영 선생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똑같은 현상이 일본에서도 그 조청년들이 나와서 반한 감정을 반한 감정을 일본 사람들한테 심어주는 역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를 그 이간질시키는. 이간시키는. 그렇죠. 양쪽에다. 항상 공산주의의 그 수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양쪽을 이렇게 뭐 서로 싸우게끔 이렇게 뭐 고집과 선동과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이간질시켜서 이렇게 파괴해야 하는. 그런데 이제 한국의 어떤 유사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우리를 이제 돕기 위해서 오는 미군이 대부분 일본의 기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를 갈라놓으면 이 병력 군사력이 굉장히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계획적이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그 홍희호 선생님도 진짜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홍희호 선생님이 일본에서 그 일본 사람 앞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강연으로 하셨어요. 요새 그 일본 국민들은 조그만 태극기 집회를 아시고 나서 과연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분이냐 저 연구하고 싶다. 아니면 뭐 일본 정치가보다 나는 일본 사람이지만 그 박정희 대통령은 존경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서 자 앞으로 그런 벽이 없애버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커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문제도 박정희 대통령 살아있을 때는 그 조청년들이 많이 이거 이탈을 하게 하는 그런 데 성공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자유시장 경제를 누구보다도 이렇게 실정해서 굉장히 선진적인 그런 경제 정책을 펼치셔서 세계에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행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대에 어떤 우리 경제 개발이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그 좌파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도 없습니다. 다 가난에 찌들어 있으니까. 다시 이 이야기로 들어가면은
저기 무도 대사가 아까 지적하신 그러니까 북한이 태도가 갑자기 변한 것은 그 대북 강경파 2명이 정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디라선 근무 장관이 그 퇴임하고 폼페이오 CIA 장관이 폼페이오와 존 볼튼. 예, 그 존 볼튼. 근데 존 볼튼 그 유엔 대사는 굉장히 북한에서는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볼튼 이름만 들어도 뭐 이렇게 뭐 취가 도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두 인사가 이렇게 뭐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태도를 갑작스럽게 태도가 바뀌고 이렇게 그 일설에 의하면 예. 2003년도, 2005년도에 존 볼튼 씨가 유엔 대사를 할 때 그 북한을 폭격해버려라 이렇게 해서 김정일 그 씨가 자기 집에서 못 자고 지하에 들어가서 뭐 2달 동안 숨어 있었다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공포 존 볼튼 공포다. 아마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무도 대사 이야기는 이런 그 미국의 압력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 문 정권을 이혼하고 그 문 정권과의 대화를 먼저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문 정부는 뭐 이렇게 그 한미 합동 군사 연습도 이렇게 지연시키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축소시키고, 공모 참가도 못하도록 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그러니까 미북 정상회담은 뭐 그렇게 문 정권처럼 이렇게 쉬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더 긴장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중국의 그 맥이 필요하게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이렇게 대화는 그 시간 벌기나 핑계라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좀 피할 수 있어서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결코 그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북 그 회담이 결렬로 끝나면은 또 6자 회담으로 가게 되면은 그 시기까지는 계속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지만은 이게 핵미사일을 그냥 그대로 가지면서 대체 6차 회담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에서도 또 그 북한의 행동 양식, 행동 원리에 대해서 또 잘 알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버는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밑작업을 할 수도 있고 경제 지원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핑계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일본은 대화에는 응하면서도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는 북한을 지원하는 것보다 압력을 강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계속 속았기 때문에 이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을 아베 총리가 설득시켜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17일부터 저기 아베 사사님 거기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예정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만 준비하시면 좋겠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런 세계 외교 무대는 이번에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과거의 경험으로 아베 총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하고 과거에도 그렇게 계속 가까이 조언을 해왔다고
아마 그죠. 아베 수상이 그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것 자체가 압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북한에 대해서는. 아마. 네. 그리고 아베 총리는 북한에 한 번 갔다 온 적도 있죠. 아, 그쵸. 예, 그 예전에. 누구죠? 고이즈미. 고이즈미 예. 수행해서. 네. 그때 도청을 당한 경험이 있어서. 아, 도청을 예예예. 예. 이렇게 한국에서는 지금 문정부가 굉장히 너무 진북적인 그 정책을 그렇죠.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동양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북한 정책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유일한 존재가 동교로 이렇게 핵 통교 레벨에서 절대로 협상되지 않도록 끝까지 아주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그런 핵 포기를 끝까지 주장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아니요. 지금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이렇게 흔들고 다니는 애국 세력은 아베 총리하고 같은 입장이고, 문재인 정부는 저쪽 시진핑이나 쪽하고 같은 입장이고, 참 이게 참 복잡하게 됐습니다.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주의 세력들이 이렇게 국제 협력을 통해서 힘을 좀 강화시키는 것만이 그렇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아마 마지막은 시시비는 김정은은 그냥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중에서도 시시비는 북한이 키우는 키웠던 세력이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북한을 키웠던 세력이 반택민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숙종해버렸다고. 이제 앞으로는 시시빈이 독재가 아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아마 공산주의자는 마지막은 문열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는 열심히 싸워가지고 그 사람들은 마지막은 안에서 문열하는 것이 시킬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이제 공산주의 국가는 이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니까 언젠가는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거기서 무력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중국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G2라고 할 때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G2, 그러니까 중동에 대한 영향력이라든가 그런 세계적인 그런 힘의 파워 게임을 생각할 때 미국 입장에서는 G2를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중국도 지금 소수민족들이 이제 앞으로 독립운동도 더욱더 강해질 것이고. 양토는 대부분이 거기 우이그르 양토인데 그리고 나서 지베시, 나라인야마 임시 정부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독립 문제도 있죠. 그래서 내부에서 이렇게 붕괴되도록 우리 국민들이 더 그런 정신적으로 무장해서 그런 정신무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깨어있는 국민이 이제 정부를 무조건 믿을 수도 없고 정치인들을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일본에서 보는 한반도 문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